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생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이듬해인 2010년 한국 독자들을 찾아온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고백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던 작가 미나토 카나에의 또 다른 역작 속죄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한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보다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죄책감이라는 괴물에 대한 집요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속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4개의 고백을 통해 그날의 진실과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 평화롭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시골 마을의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볕은 따갑고 공기는 후텁지근했으며 아이들은 학교 수영장 개방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날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프랑스 인형처럼 예쁜 아이 에미리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전학 온 에미리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4명의 소녀 사에, 마키, 유카, 아키코는 그런 에미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아이는 늘 그랬듯 학교 놀이터에 모여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자신을 학교 환풍기 점검을 하러 온 기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환풍기 격자창을 누군가 잡아줘야 하는데 키가 닿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곧장 에미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래, 너. 내가 제일 키가 크구나.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끝날 거야. 에미리는 마치 선택받은 사람처럼 자랑스러운 얼굴로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자를 따라 체육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에미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미리는 체육관 뒤편 화장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이 졸리고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모습으로요.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4명의 소녀들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죠.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미리의 장례식 날 딸을 잃은 어머니 아사코는 4명의 소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슬픔으로 이성을 잃은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망과 분노가 섞인 차갑고 단호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너희는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잘 들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범인을 찾아내.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평생에 걸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속죄해야 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고 내 소녀의 영혼에 깊이 박힌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4명의 여성에게 그 속죄는 전혀 다른 그리고 끔찍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백의 주인공은 사에입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도망치는 범인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터져나오려는 비명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사에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죽은 에미리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형처럼 완벽한 얼굴을 가지면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성인이 된 사에는 돈을 버는 족족 성형외과에 쏟아부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변해갈수록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에미리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사에, 넌 봤잖아. 그러면 사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미안해, 에미리.
정말 미안해. 그녀는 자신을 감정도 기억도 없는 아름다운 인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에미리를 죽인 범인이 자신이라고 거짓 고백을 하고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쇠창살이 박힌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속죄야. 아름다운 인형이 되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사회에게 속죄란 살아있는 채로 스스로의 존재를 파괴하고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마키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당시 마키는 내 아이 중 가장 씩씩하고 남자아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강했다면 에미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 무력감은 그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키는 약한 자신을 버리고 누구도 자신을 얕볼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바로 자위대 입대였습니다. 극단적인 훈련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과거를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가 훈련 중 그녀에게 너 같은 계집애가 뭘 안다고 약해 빠져가지고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약하다는 그 말은 15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마키는 결국 군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미리의 어머니 아사코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아사코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속죄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마키는 15년간 닫아두었던 입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그녀의 속죄는 침묵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카의 이야기입니다. 유카는 늘 에미리의 그늘에 가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주목받지 못하는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유카는 교사가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사라는 역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점점 더 히스테릭해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학부모와의 마찰에서 터져나옵니다.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학부모의 항의에 유카는 억눌러왔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맙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요?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 유카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걸까? 그녀는 결국 산속 오두막에 은둔하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속죄는 평생 외면할 수 없는 기억을 붙들고 그것을 해부하며 사는 것, 지독한 자기 연민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의 주인공은 아키코입니다. 당시 에미리와 가장 친했던 친구. 그 죄책감은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대학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키코는 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과 폭언 속에서 그녀는 기이하게도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여느 때처럼 그녀를 폭행하다가 칼을 들고 와 위협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죽음의 공포가 덮쳐온 그 순간 아키코는 순간적으로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로 그를 찌릅니다. 그리고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감정이 없는 해방된 듯한 톤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속죄예요. 나 이렇게 살인자가 되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녀가 택한 속죄는 고통을 고통으로 되갚고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죄의 낙인을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4명의 소녀들이 각자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그 저주를 내뱉었던 어머니 아사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 역시 15년 동안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범인을 향한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던 4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이들의 인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뜨렸는지를. 그녀는 진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된 후 15년 만에 4명의 여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었어. 그날의 일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었어. 죄가 있다면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린 너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에게 있었어. 진정한 죄인은 나였단다. 아사코의 이 뒤늦은 고백과 용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던 4사람에게 작은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비로소 자신들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미나토 카나에의 속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은 인간의 영혼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4명의 여성은 누구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용서받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디오북 속죄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나요?